오늘 증거는 말한다는 원주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지난 2003년 11월 오후 4시 56살 이모 씨가 강원 원주의 다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다방의 여주인이었는데 신체의 10곳이 흉기에 무참히 찔린 상태였습니다. 목걸이 등 피해자 소유의 금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래서 면식범이 원한을 품고 범행했을 거라고 보고 주변 인물을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과 주변 도로에는 CCTV가 없어서 다방을 오간 사람이 누군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방 테이블에서 발견한 이 지문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밝히기엔 지문이 너무 희미했습니다. 미궁으로 빠지는 사건, 증거는 말한다에서 함께 추적해보시죠. 네, 다방 여주인 살인범이 현장에 남긴 첫 번째 증거, 쪽지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에 비해서 약간은 너무나도 작은 증거였던 것 같아요. 2003년 당시에는 사실은 이 지문 관련된 기술이 그렇게 극도로 지금처럼 발전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 지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물컵에서 측면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에서 아마 측면 옆에 부분인 것 같아요. 측면에 쪽지문 한 1.5cm 정도 된다 보니까 아주 적은 쪽지문이 발견이 됐는데 바로 저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이 지문이 찍히면요. 경찰이 지문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융선이라고 합니다. 융선. 융선이 쭉 이어지면서 융선이 온전히 드러나야지 그 지문 번호를 딸 수 있어요. 근데 저 경우는 쪽지문이니까 부분만 딱 찍혀 있다 보니까 그 융선 자체를 파악을 못했고 지문 번호도 도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술로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정말 저런 경우가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쪽지문만 나오면 진짜 화나요. 현장 나가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범행 장소가 다방이잖아요.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오가니까 저 쪽지문도 사실 이게 범인 거구나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다방 여주인이 있었고 또 테이블 위에 물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물컵상에 붙어 있는 것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쪽지문은 사실은 인적사항이 안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주민등록할 때 열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쪽지문은 그 당시만 해도 제대로 이걸 판정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지문이 찍혀 있는 사람이 경찰에서는 범인이라고 보고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지문은 날 때부터 한번 생기면은 바꾸질 않아요. 종생불면. 그리고 모천만인고, 만인부동 전부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쪽지문이라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컵 만진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에 범인을 추정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어렸을 때 찍힌 지문도 나이가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다 적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크기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선이 있지 않습니까? 융선이 번호가 있어요. 뭐 궁상문, 와상문, 재상문, 변태문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걸 분류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젊었을 때 찍혔는데 어렸을 때 어른 돼서 범인했다 그러면은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쪽지문은 아주 작았지만 누군가 다방 여주인이 살해하고 도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족적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현장인 다방 내부에서요. 이 혈흔이 묻은 발자국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출입문 손잡이와 이 계단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방 내부와 손잡이, 이 계단에서 연달아 혈흔이 나온 거니까 경찰은 이걸 피해자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흔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다방 내부에 누가 있었는지, 여주인과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방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여성 3명과 남자 1명이 있었습니다. 여성 3명이 이제 다방 여주인 피살당하신 분이죠. 그다음 이 다방 여종업원, 그다음에 이 다방 여주인의 지인 이 3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 테이블에 손님인 남자 1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녹차 배달 주문이 와서 이 다방 여종업원이 배달하러 나갔고요. 뒤이어서 곧 이 다방 여주인의 그 여성 지인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방에 이 여주인과 이 승객 남성, 남성, 손님 남성 이 두 사람은 남게 되어 있었죠. 얼마 뒤에 이 또 다른 지인이 이 다방을 찾아와 보니까 이 여주인이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방에 결국에는 여주인과 남성 손님 단둘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유력 용의자 이 남성이 수상해 보입니다. 이 여종업원이 차 배달을 하고 돌아온 시간은 10분에 불과해요. 네. 그 10분 사이에 그 다방 여주인이 사망을 했다면 네. 명백히 그 당시에 홀로 남았던 그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네. 그 당시에는 솔직히 CCTV가 크게 장착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었고요. 역시 뭐 다방 내도 없었고 다방 외부에도 CCTV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쪽지문과 아까 얘기했던 그 혈흔 묻은 족적, 네. 그다음에 혈흔이 묻어 있는 이 손잡이 네. 이것만 3개 정도만 증거로 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CCTV가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다고 합니다. 이윤우 기자, 그러면 더 확보할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당시 이 다방 테이블 위에 유리컵이 있었는데 그 옆에 네. 잿더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피던 담배를 감식을 하면 이 타액 같은 게 묻어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 희망을 좀 품고 이걸 감식을 해봤는데 이 DNA가 검출되지 않아서 이 사건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이 DNA 검출 안 된 건 2003년도에 기술이 조금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항상 DNA가 나오는 건 아닌가요? 항상 DNA가 나올 확률이 큰데요. 그 당시 아마 담배 네. 그 타액이 좀 부족했는지 네. DNA 발견을 못한 건 맞았는데 네. 14년 후에 그러니까 2017년경에 다시 재감정을 했더니 네. 그 쪽지문에서 인적사항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거예요. 아, 14년 뒤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재감정을 한 거죠. 했더니 그때 2017년대 기술로는 쪽지문에 대한 걸로 가지고 용의자의 신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인적사항을, 인적사항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위원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14년 전에 현장에서 채취한 유리컵을 그대로 갖고 있나요? 어떻게 쪽지문이 보관되어 온 거죠? 그거 보존보다도 유리에서 지문을 현출을 해가지고 따죠.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거를 전문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네. 이제 이 쪽지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융선이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요. 지문은 그 융선이 올라가다가 끊기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합쳐지거나 네. 그런 데를 점을 콕콕 찍어갖고 특징점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특징점을 보관 조치하는 어떤 그 기술이 이제 이 경찰청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우리는 현직에 있을 때 아피스라고 불렀어요. 네. AFIS라고 불렀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경찰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쪽지문을 가지고도 이제 온전한 그 지문이 있는 것처럼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문 기술이 발달해서요. 14년 뒤에 비로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 당시에 그 남성 손님, 용의자로 특정된 남성 손님과 이 여주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그 경찰이 그 당시 다방 종업원한테 이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14년 전에 그 남자가 맞다라고 일단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를 했는데 이 피해자, 그러니까 다방 여주인께서 손님 왔던 그 남성한테 올 때마다 좀 실언 소리를 좀 했었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은 정황들을 비춰보건대 이 남자 손님이 다방 여주인한테서 실언 소리를 듣고 안 좋은 대우를 받자 여기서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좋은 대우를 받아서 앙심을 품고 살인을 했다. 이렇게 지문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글쎄요.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살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참고 넘기기도 하고 화풀이를 살인까지는 안 하는데 이 피해자는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실패한 뒤로 환청이나 환각을 받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정신세계를 벗어나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과 치료의 그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정신병 정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기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걸 참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였다. 사실 당시에는 더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여서 더욱더 좀 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환청과 환시, 환각 증상을 보인다면 조현병 그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환청과 환각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피해의식이 많다 보니까 급기야 그 피해의식이 공격성으로 발현돼 가지고 결국 사람을 살해하거나 해코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도 환청과 환각 증상을 겪었던 사람의 범행이라면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었던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4년 뒤 지문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했고요. 그리고 범행 동기 또한 지금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의자만 검거하는 일만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기가 쉬운데 어디 숨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숨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범행 바로 다음 날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청주 시내의 한 모텔에서 이 범행 바로 다음 날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죄책감을 느낀 걸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미 용의자가 숨졌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용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이 용의자가 바로 범행 다음 날 제초제를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 상황 자체가 이 용의자 자신이 또 범인이라는 점을 또 밝히는 정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비록 범인을 그 당시 체포하지 못했지만 현재 범인을 밝혀냈고 사건의 진실을 밝혔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가족들의 한을 달래고 위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이 범인이 살아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또 이 쪽지문이 정말 그 작은 지문 하나가 증거로 인정이 됐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마 재판까지 갔으면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겁니다. 쪽지문이라고 네. 하면 또 우리가 사건 상황실에서 다뤘었던 강릉 노파 살해 사건이 있는데요. 이때도 포장용 비닐 테이프 안쪽에 쪽지문이 남아있어서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결국은 1, 2심 모두에 무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것이 이 강릉 노파 살해의 경우에는 이 용의자가 현장에 갔다라는 점 자체가 입증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은 이 남자가 가장 살해 시간에 근접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입증은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는데 저희가 사실 실시간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점을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 화상을 만약에 입으면 아무래도 지문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화상을 입으면 지문도 달라지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달라지는 건 아니고 손상문이라고 하는데 지문이 없어지는 거죠. 지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문을 누군지는 모르죠. 만약에 없는 사람이 이걸 만졌어요. 그럼 손상문 자체는 지문이 없는 걸로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없는 사람들만 상대로 수사하면 되죠. 손상문은 또 번호가 따로 부여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사실 지문을 채취했다면 손상문으로는 특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거는 특정은 못하지만 10손가락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예. 그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 오류들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세면 벽 같은 데다가 손을 이렇게 문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게 지문을 좀 닳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의 2대 특징, 만인부동 종생불변이에요. 나중에 이 다른 부분을 껍데기가 까지고 나면 지문은 도로 도출됩니다. 네, 그렇군요. 영원한 비밀이 없듯이 정말 요즘은 수사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영원한 완전 범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